네, 안녕하세요. 이현재 토크살롱입니다. 자, 오늘요, 저희가 정말 귀한 분 모셨어요. 지난번에 굉장히 사람들이 막 그 환호를 했죠. 네, 이분 드림팀. 오셨을 때, 김정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구국의 촛불 이빨 김정대입니다. 촛불 이빨? 네. 촛불 이빨. 촛불 이빨. 이 발음하기 너무 힘든데요. 그래요? 촛불 이빨. 불이빨. 불이빨. 네. 네. 그리고요, 오늘은 같이 모셨습니다. 항상 두 분이 자주 다니시던데. 네, 자주 부승찬. 네, 부승찬 대변인님. 국방부 대변인이시죠, 예, 예, 그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더 많은 걸 또 말씀해 주세요. 뭐 아까 국의 촛불 이빨 뭐 이런 거. 저는 뭐 없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주제가 국방부 내부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부 대변인께서는 국방부의 높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높이. 예, 키가 훤칠하시거든요. 아, 네. 네, 국방부가 원래 저렇게 다 잘생긴 거 아닌가요? 네. 네. 하여튼 뭐 지난번부터 계속 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박유진 예, 서울시 반갑습니다. 의원님. 예, 네. 박유진 시원입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사실은, 그 보수진영 내부에서 박정원 대령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이분이 뭐 이런 얘기로 시작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또 뭐라고 하시지 마세요. 이분이 참 훤칠하게 잘생기시고 또 아주 강직해 보이고 아니 그리고 되게 진지해 얼굴 표정이 그래서 신뢰가 확 가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보수 특히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매우 좋아할 스타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보수 진영 안에서도 심정적으로 여론이 좀 많이 기울어져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저쪽에서 괴롭히니까 뭐 하나씩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우리 헷갈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 해병대 그 수사 사건, 이 매압 사건에 대한 총정리, 총정리를 우리 잘 모른다 생각하고 총정리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어서 국방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념 싸움, 뭐 이념 전쟁이랄까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상한 인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자 우리 어쨌든 김종대 의원님께서 총정리 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타 강사 역할을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뭐 띄울 게 있나 혹시? 이 뭐 사건 자체는 복잡하지 않아요.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네. 저기 19일 날 최수근 상병이 순직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20에서 21일 날 이제 1사단이 초동 조사를 하는데 이때 수사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예, 수사 계획서. 네. 요거를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계획서 내놔라. 이때부터 벌써 압력이 들어가. 그때부터 계획서 내놔라. 네. 거기에는 조사 방향, 조사 중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거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거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누구를 수사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초점 맞춰갈지,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날짜가 잘못됐네요. 7월 30날. 이런. 해병대 사령관 수사단장. 저기에도 뭐 하나 빠졌네. 해군 참모 총장도 이제 결재를 받아가지고 저때 다 같이 들어갔어요. 해병대 사령관, 박정원 수사단장.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정책실장, 국방부 대변인까지. 그 다음에 군사보좌관.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총 이제 7명이 네. 이 문제를 조사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장관께서 잘했다. 잘했다. 이래서 수사 결과 참모총장도 다 거치고. 그럼 참모총장 의견도 갖고 해병대 사령관 의견도 갖고 그래서 사인을 해줘요. 이첩해라. 이러고 그다음에 다 나가라 그러고 해병대 사령관만 잠깐 남아 있으래. 그래가지고 장관하고 둘이 15분간 대화를 하나요. 그런데 거기서 야 이제 저기 1사단장 말이야. 혐의 대상자가 돼서 경찰에 이첩되면 말이야. 그 정상적 지휘가 안 되니까 보직 해임을 시키고. 그리고 저기
그 후임을 직무대리를 누굴 시켜야 되는데 누가 좋을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서 뭐 결재했다. 뭐 장관은 그렇게 이미 전제로 저거 하는데 후임제까지 사후대책까지 다 세워. 뭔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기는.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았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저기 다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급변 사태는 31일 날 일어났는데 저게 뭐냐면 31일 날 오전 11시에 청와대 안보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려요. 대통령이 주재하는 겁니다. 근데 안보실 따로 비서실 따로 해요. 요즘은 2번 하는 거예요. 수석보좌관 회의. 그래가지고 저기 그 31일 날 그 11시에 국방비서관이 그 국방비서관은 안보실 산하의 비서관이죠. 네. 이거 현안 보고를 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 이첩을 8명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현안 보고를 대통령한테 네. 31일 날. 31일 날. 네. 그랬는데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러더니 네. 당장 전화 바꿔. 이래가지고 국방부 장관 전화 연결해가지고 아니 사단장까지 처벌하면은 사단은 누가 지휘하라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뭐냐 하는데 그 진술서에 따르면 그 대통령이 군에 대해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대. 그러니까 경로라는 표현이 맞아. 이분이 경로를 원래 잘하시잖아. 그렇죠. 그런데 맨날 경로해 정말. 맨날 경로하시는데 이땐 진짜 경로였어. 이거 농담이 아니야 이거는. 네. 그러니까 장관을 아주 개잡듯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 전화 끊고 나니까 12시 넘어가지고 이제 장관이 급히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저기 야 이첩하지 마. 이거 다시 검토해. 이렇게 해놓고 본인은 인천공항으로 떠난 거예요. 해외 출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차관하고 법무관리관이 번갈아 가면서 해병대 그냥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뭐 전화를 5번씩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첩 보류 지시 한 31일 그 직후네요. 네, 그날이에요, 그날. 그래가지고 원래 이첩은 8월 1일 날, 2일 날 하게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는데 장관이 그렇게 하고 가버리니까 8월 1일 날 이제 국방부 장관이 또 이첩 보류 지시를 이걸 재강조하는데 이때 장관은 국내에 없었어요. 그래서 차관하고 법무관리관이 번갈아 가면서. 그게 바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알게 된 그 사안들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일 날 이제 강행을 하죠, 이첩을. 그래가지고 2일 날 이거는 이첩을 하고 도저히 이거는 여기서 국방부하고 뭐 해병대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거 외압으로 들린다 나한테는. 그래서 박정원 대령이 법무관리관을 치받아버려요. 네네. 그리고 이제 2일 날 오전에 아마 11시경이었던 것 같은데 경북경찰청에 가서 사건 이첩을 시도하는데 그리로 전화가 와요. 해병대 사령관이 당장 중지해. 그런데 이미 이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날 검찰단이 이제 수사단장이 항명 수계라 그러면서 이제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이첩을 이건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을.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보시는 바와 같아요. 저건 미리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이겁니다, 사건은. 이 사건.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장관한테 전화한 그게 31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게 어떻게 밝혀진 거죠? 이게 어떤 진술서 같은 거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에 나온 얘기들이죠? 이거는 박정원 대령이 항명 수계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전시의 사형까지 가는. 그렇죠. 이거 내란 수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일 센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졸지에 항명 수계가 되니까. 아니 난 항명도 아니고 수계도 아니다. 그냥 징계 문제가 아니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뭐 그냥 내사를 한다든가 뭐 징계를 한다든가 그럼 저렇게 밖으로 뛰쳐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항명 수계라 그러니까 이제는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그렇네요. 그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 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저 국방부 검찰단이 이게 사건 이첩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은 당사자가 날 수사한다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야? 그 변호사 선임해. 그래가지고 이겁니다 해가지고 또 그동안에 모아둔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인한테 그걸 맡긴 거예요. 그때 이제 변호인 입을 통해서 진상이 밖으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이제는 박대령 본인이 KBS에 사사건 꺼내 나가가지고 이렇게 외압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항명한 적 없다. 제대로 수사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고
또 검찰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제출한 진술서에서 그간의 과정을 상세히 이 외압이 뭐가 있었고 어쨌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서면 진술서를 내버린 거죠. 그게 공개된 거예요. 아, 그게 공개된 게 네. 지금 대통령이 경로했고 이런 얘기가 나왔군요. 예,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아, 예. 그럼 이거를 사령관한테 들었다고 했나요? 어떻게 된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음. 그 외압은 법무관리관이 직접 수사단장한테 전화로 4-5번 전화를 해서 그랬죠. 압력을 넣고 네, 네. 또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압력을 넣고 네. 투트랙으로 이 압력이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령관 입장에서는 야 수사단장 들어와봐. 아 골치 아파 죽겠어. 지금 국방부가 왜 저래? 야 이래가지고 야야야 이거 그러고 이첩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 아. 그것 좀 나한테 적어와봐. 그러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유족한테 이미 다 설명했고 경찰하고도 다 이첩 약속이 다 돼 있고 언론에 발표할 자료까지 다 짜놨는데 여기서 뒤집히면 네. 이거 감당 못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정직한 해병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그런 말도 해요. 내가 옷 벗을 각오로 지킬 테니까 일단은 해라. 저기 계획대로 진행해라. 오. 그러다가 또 흔들려 중간에 또 이제 높은 나- 사람 전화 한 번씩 받을 때마다 그래서 똥매령 그래서- 강아지 마냥 낑낑거린다. 나름대로 그래도 사령관이 어쨌든 자기 전화 받았다는 거는 국회 가서 진술한 예.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근데 사실은 용기 있는 거 아닌가요? 좀 성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국방부 장관하고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주에 국방위에 출석했는데 이제 계속 의원들 질의가 쏟아지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실 안보 2차장 네. 임종득 차장한테 사관 수사계획서 달라는 전화도 받았고요. 뭐 그런 얘기를 줄줄이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국방부 장관 얼굴이 뻑뻑하게 굳어져. 어씨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민감한 거 말고는 다 얘기했네. 사실상 그죠? 그렇죠. 예. 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아니 벌어지고 근데 있죠. 이거 옛날에 뭐죠? 영화에 좀 딴 얘기지만 A Few A Few Good Good Men. 예, 그죠? 어필 네, 그거랑 그거랑, 비슷한 예, 얘기 예,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영화로 만들면 정말 예.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키를 갖고 있는 게 해병대 사령관이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녹취가 안 돼 있으면 물론 변호인이 녹취를 갖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표현을 쓰긴 했지만 해병대 사령관이 어떻게 진술을 해주느냐. 그게 네, 중요하겠네요. 중요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박정훈 단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지금 해병대 사령관의 스탠스를 보면 왔다 갔다 해병대를 하나요? 버리고 해병대를 버리고 네. 대통령실을 지키고자 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제 군복을 입어봤던 사람으로서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 나가서 이제 안보실에서 실제적으로 자료 요구 온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준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차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에 차관이 지시하는데 왜 안 듣느냐? 네. 차관 입장에서 위계상 해병대 사령관을 지시할 수 있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군사보좌관 일종의 이제 장관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달이 됐다. 문자가 전달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방부 차관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이 포렌식을 해라. 다 깔 수 있다. 이런 건데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이용하면 실제적으로 안 나온다. 포렌식을 해도 제가 받아봤잖아요. 포렌식을 받아봤기 때문에 안 나오죠. 텔레그램은 지운 건 안 나와요. 사진이나 아. 그림 파일은 나와요. 그래서 그건 다들 나오는데 텔레그램. 근데 이제 그 사진이나 그림 파일도 출처가 어딘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음. 일반 텍스트 문자 같은 경우는 포렌식을 통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차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내거나 혹은 군사보좌관,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격인 군사보좌관을 통해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달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죠. 통상적으로 차관이 뭐 총장이나 사령관한테 지시를 하면 사령관이나 총장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대변인실에 대변인으로 있다 보니까 군사보좌관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입장이죠. 이거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일반 우리 이제 자세히 이런 걸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디서 좀 약간 의아하냐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사라는 것은 이제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검찰로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로 이관하거나, 그러니까 이송하거나 아니면 경찰에서 마무리해서 이제 기소 의견 뭐 검찰하고 이렇게 네. 해갖고 검찰이 기소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해병대 수사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첩을 경찰로 한다.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는 어떤 그게 있고 어떤 뭐랄까 위상이랄까요? 어떤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이첩을 한다 안 한다 가지고 굉장히 막 난리잖아요. 왜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아니, 그럼 이첩하고 그 어차피 경찰에서 수사하는 아주 좋은 건데 질문. 근데 거기 가서 충분히 얘기하면 요새 뭐 경찰이라고 해서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 눈치 안 보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정말 저기 무고하면 설득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난리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내가 방송 많이 나가다 앵커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막 시키지도 않은 답변을 그랬어요? 하고 그랬는데 아주 좋은 질문. 왜냐면 나 이상하죠. 왜 저렇게 난리치면서 이렇게 자, 이현주의 토크살롱입니다. 이 정도 예. 클래스가 돼야. 그러니까 진행할 수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질문이다 이거예요. 예, 이현주의 토크살롱입니다. 질문을 그런데 네. 이게 왜 그런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즘 경찰이 뭐 저도 천공 때문에 조사받아봤지만은 뭐 완전히 뭐 정권 편들지 뭐 그러면은 경북경찰청 저 어디 지방청인데 거기다가 압력 넣어가지고 야 사단장 봐줘 이래도 되는 거고 또 압력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첩 그냥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저기 그렇죠. 해버리면 될 거 아니냐 봐주려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자, 이게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가 돼가지고 이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언론에도 그 사실을 다 발표하기로 돼 있었다고. 그쵸, 그러면은 일사단장이 정상적으로 사단을 지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 조직의 특성상 혐의자를 찍히니까 일사단장이 언론에 내가 이미 이러이러한 과실이 있다는 사람이 만천하에 다 공개되고 국방부 장관도 그걸 결재한 상황에서 명이 서겠냐고. 영이 서겠냐. 군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군요. 이거는 좀 무죄 너무 멍청한 추정이 안 되는 사건이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보직 해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바꿔주고 보직 해임을 해야 직무 된다. 제외를 시키거나 보직 해임을 대기 하거나 발령 상태로 이렇게 놔두고 새롭게 다른 지휘관을 직무대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뜻은 이게 경찰로 넘어가고 언론에 터지는 순간 사단장을 보직 해임 시켜야 되는데 보직 해임은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오래 있을 그 장군 진급 인사에서 저라면 3스타는 물 건너간 거예요. 3스타. 아니 근데 나중에 아닌 걸로 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예외적으로 한 사람만을 위한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군은 이때까지 그래 전체가 왔군요. 다 짜맞춰서 가는 그거기 때문에 한 명을 구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 거를. 저기서 다시 이첩을 돌아가면 막겠다는 되지 거는 않을까? 처벌이나 이런 수사 자체가 아니라 일단 보직 해임을 막는 게 급했던 거죠. 보직 해임만.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뭐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혹은 그 누군가 그 청탁 내지나 외압을 한 장본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런 거를 아마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사단장을 구하려고 한 것 같으니까. 아니 노골적인 구하기죠. 그런데 그럼 대통령도 경로하면서 대통령이 법률가인데 사실 이거 이렇게 대통령이 관여한다? 굉장히 어색하지 않나요, 이거? 아니 무조건 저거 다 위법한 그러니까 그냥 마구 하는 거네요, 마구.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인사를 보면 국민이 반대해도 무조건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포항 해병 1사단장도 마찬가지죠. 지난해 수해 때 대통령을 살려준 은인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제 포구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것 신림도.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 네.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 네. 많습니다. 아니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잘 모르. 그러니까 네. 그 톡에서 벌어졌던 대화들이 그러니까 있죠. 이제 지난해 네. 이제 포항 수해 났을 때 경북 지역 수해 났을 때 이제 상륙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이제 구조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랬었죠. 친히 VIP가
일사단장에 대해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오. 직접 방문도 하고 어. 방문도 하고 해서 그 수해 때 상당히 신림동 그 반지하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문매를 맞았잖아요, 여론에. 대통령이 퇴근하면서 그 수해 그랬었죠. 그런 그랬죠. 상황, 작년 8월 8일 위기센터가 입니다. 그냥 무너진 상태였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맞는데 이제 포항에서 이제 윤석열 구하기가 들어온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대통령 VIP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사단장을 좋게 봤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격노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일사단장은 나를 구해준 은인인데 이런 게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면 네. 누가 일사단을 지키냐 지휘하냐 이거예요. 그런 논리를 걸었던 거죠. 그때 곧 정황을 설명해드리면 네, 네, 그 네. 신림동 반지하 방해 이거 언론에 안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때 그 대통령 위기관리센터에 갔다고 이제 수해 상황 보고를 받더라고요. 네네네. 그때 임종덕 지금 2차장이 네. 그 화면을 이거 한번 보시라고 보여드린 게 뭐냐면은 포항이 물바다가 됐는데 해병대 상륙 장갑차가 가서 와, 수륙 양용 동영상 찍은 건데 그게 뭐냐면은 그 조종석의 헬멧에 있는 카메라 그 위치예요. 그 위에 이렇게 그 조종수가 장갑차 위로 가서 이렇게 헬멧을 보고 찍은 건데 그림이 근사하게 나오고 이게 그냥 언론에 도배를 해버려.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더 막 이렇게 했겠지 언론의 아니 그러니까 분위기나. 저거 키워 저거 키워 그랬는데 어. 그걸로 대통령실이 잔뜩 스타일 구겨 있는 그 상황에서 이게 다 그냥 도배를 해버려. 아하. 이게 그러니까 포항까지 가서 격려를 해준 거예요. 음흠. 그랬는데 올해 또 비가 왔어. 또 그런데 또 경북에 비가 많이 왔네. 근데 이번에는 포항까지 바다를 끼고 있는 데 아니라 저 산골짜기 경북 예천에서 거기서 강으로 이제 실종자가 쓸려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금류의 그 작은 강 이런 데는 장갑차가 못 가요. 그런데 갔잖아. 그래가지고 야 들어가서 또 사진을 찍었는데 최상병 수륙 양용사. 수륙 양용. 예. 장갑차. 군대도 안 갔다 오셨는데 잘하네. 아니 왜냐하면 그 수륙 양용 그 장갑차 그게 제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네. 그랬는데 최상병이 19일 날 사망했는데 18일자 언론에 또 도배를 해. 아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구조도 못한 장갑차가 네. 장갑차 출동한다고 난리야 언론이. 5분 만에 물살에 휩쓸려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또 그러니까 빼고. 휩쓸려 내려갔는데도 그 이후에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갑차도 버틸 수 없었던 그 상황을 장갑차도 버틸 수 없을 정도의 물살이었죠. 물살이었던 것을 사람을 투입한 거죠. 입수하라고 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 수륙 양용 장갑차가 그거잖아요. 그 상륙 작전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병대가 주로 운영을 하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 한번 완전히 이제 뜨고 나니까 이번에도 또 그걸로 한번 떠야겠다 이렇게 하고 투입을 했는데 이게 소용이 없었다. 그죠? 근데 소용이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소용이 없어서 이걸로 안 되는데도 또 해병대 사병들한테 입수하라고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이게 과실의 판단에 있어서도 주의의무 위반 그죠? 그 과실 판단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는데. 그러니까 사단장이 18일 날 그 강의 현장에 왔어요. 그 현장 지시를 다 한다고. 맞습니다. 그 다음 날 현장에 카톡으로 와서. 또 지시 사항을 다 내려보내. 네. 뭐 경례 똑바로 할 것. 해병대 빨간색을 잘 빨간색을 입고. 그러니까 일렬로 지어서 뭐 갈 것. 바둑판식으로 수색할 것. 그다음에 공보 참모가 18일 날 언론 뉴스를 스크랩해가지고 링크를 달아서 쭉 카톡에 하니까 좋아서 공보 활동이 아주 잘 되었구나. 그거 톡 본 것 같아. 톡 본 것 같아요. 어디 보도 그 장병들 물속에 들어간 사진도 다 영상으로 보고했고. 그런데 왜 수사 대상이냐면 이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최상병이 순직하고 나서 수사가 들어오니까 그때 가서는 말을 바꾼 거예요. 나는 용사들이 들어간지도 몰랐다. 빈소에 가서 장례식 빈소에 가서 처음 알았다. 이렇게 버리니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뻔한 거짓말을 하시네.
그저 톡 다 있던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까버린 거죠. 아까 바둑판 아. 어쩌고 하는 거 다 그 네. 말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보도된 거. 다 근데 까버린 거죠. 그저 왜 소방관들이 그 얘기도 어딘가에서 네. 하는데 이 그렇게 물살이 셀 때는 이렇게 일렬로 손잡고 이렇게 이 뭐 해가지고 들어가야지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바둑판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예, 그것도 무릎 이하의 높이만 아, 예, 무릎 이하의 가능한데 높이만. 이미 뭐 허리 이상 가슴까지 찬 높이에서 투입했다는 것, 더군다나 구명조끼도 없이 이것은 정말이지 참사죠. 예, 이거는 정말 아니, 잘못된 그날도 명령이고요. 사실은 집단 참사가 일어날 뻔했어요. 아, 3명이 물에 세 쓸려 명이 맞습니다. 떠내려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3명이. 네, 최상병도 원래는 본인이 먼저 휩쓸린 게 아니라 아닙니다. 앞에서 휩쓸린 걸 잡으려다가 잡으려다가. 본인이 이제 들어가는 예, 휩쓸리게 다른 된 거예요. 병사분들은 어쨌든 헤엄쳐서 나오게 됐고 네. 끝내 이제 최상병만 아이고. 발견이 안 됐던 거죠. 근데 그 저기 헤엄쳐서 나오기 어려웠던 게 네. 군화를 신어야 되는데 미끌미끌한 장화를 신었던 게 치명타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 왜 장화를 신었죠? 여기다가 이렇게 높이 올라오는 장화인데 이게 모래에선 잘 미끄러진다고. 그다음에 장화에는 물이 찬다고. 군화는 물이 빠진다고. 그러니까 아. 이 훈련을 받을 때도 물에 빠져서 군화 신고 살아나오는 훈련을 많이 하지. 해병대에서. 누가 이런 어떤 롱 장화를 신고 그 롱장화는 그게. 평소에 해병대가 신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지시 자체가 무릎 아래, 무릎 아래. 아래까지만 들어가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화를 착용했던 거죠. 아하. 예, 근데 이제 네. 현장에서 그 지휘가 바뀌죠. 아, 뭐 배꼽 아래? 현장에서 예,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허리 아래.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문제가 됐던 거고 음. 일사단장 입장에서 봤을 땐 이번 그 수해 구조 활동 자체가 구치기였거든요. 해병대 사령관으로 가는 구치기. 이미지를. 예, 뭐 1년 전에 이제 VIP한테 그렇게 이제 칭찬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구치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안전을 등한시했던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참사로 이어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참사가 말이죠. 우리나라 지금 보면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오송 지하차도 또 이렇게 해병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참사들의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그죠? 누구한테 되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을 올리는 바람에 뭔가 다른 부분, 그러니까 응당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다 놓친 거죠. 그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VIP 저 용산을 지키고 또 집회를 굉장히 때려잡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집회에 다 몰려간 상태에서 그 이태원을 지킬 만한 거기에 파견될 만한 경찰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송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모두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이런 생각들에 가득 차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죠? 그때는 또 충북 도지사, 뭐 VIP는 아니고 충북 도지사지만 그 도지사께서 괴산에 달려가셨잖아요. 네. 자기 땅이 있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VIP한테 잘 보여서 내가 승진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좀 먼 얘기 같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거 다 우리 인사 시스템에 VIP나 이 높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군이나 이런 인사에.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참사의 공통점 첫 번째는 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이 시작됐다라는 공통점과 두 번째가 그렇게 벌어진 참사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다라는 공통의 결과가 있는 거죠. 그 군 내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군에서의 인사 문제 말이에요. 이렇게 사령관이 인사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VIP나 이런 쪽에서 이쁘게 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쁘게 보는 이유가 평소에 정말 군을 강하게 이렇게 정말 잘 발전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본래 본연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식의 뭔가 이쁘게 보이면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면 그게 막 VIP가 한마디 하면 인사가 막 이렇게 일사천리로 되고 이럽니까? 사실은
군 인사법에 의하면은 네. 이 장성급 장교들을 임명하는 권한은 임면하는 권한은 대통령 권한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아, 국군 그러니까 통수권자니까. 국군을 통수한다고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이 다 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어떻게 인사의 공정성이나 상벌 체계가 무너진 군대는 필패입니다. 그렇죠. 손자병법에 그 법과 규칙, 그다음에 상벌이 엄정한가 이걸 꼭 따지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제도가 됐냐면은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반드시 그 각군 총장, 해병대는 해병대 사령관인데 이제 해군이 대신해 주죠. 이 총장이 추천을 해야 되고 참모총장이. 참모총장이 추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제청을 해야 돼요. 검사 인사도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권자지만 군의 인사 시스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정하고 정의롭다. 또 상벌들이 명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의 시스템을 보호하도록 하는 게 군 인사법의 운영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럴 때 누가 실권이냐 이 문제로 항상 몸살을 앓지만은 우리나라 군 인사에서 일부가 이제 그 대통령이나 권력자가 네. 대통령실의 권력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경우는 일단은 그 정기 정상적 인사가 아니라 지금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에 대한 후속 처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대통령 재가는 받아야 되겠지만은 해군 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다 방침을 정해서 건의를 하는 형식이 돼야 되는 거고 네, 네, 대통령은 그걸 재가하는 형식으로 모직 해임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거죠. 네. 예, 지금까지 이 상황을 보통의 군대를 갔다 온 남성분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대통령이 1사단장을 차기 해병대 사령관으로 만들기 위한 작전을 다 짜놨는데 여기서 과실치사를 덤태기 당하는 순간 덤태기는 해병대 어쨌든. 사령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VIP의 꿈이 파괴되기 무너진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초법적인 네, 일들을 초법적인. 마구 벌려가면서 제1사단장 지키기에 들어갔다라고 많은 군필자 저희의 동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김영대 어떻습니까? 교수님의 네. 의견을 여기서 한번 다시 들어보고 어떻습니까?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해병대 사령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직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투스타들이죠. 그렇죠. 이제 투스타들이 있는데 해병 2사단장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합참 전비실장, 전투준비태세 검열실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해병 투스타예요. 네. 그다음에 1사단장이 있고 부사령관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작동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면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 맞습니다. 예, 그런 4명의 이유가 후보자가 있는데 네. 일단 이 홍보 작전에 성공한 나머지 후보자들은 VIP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작전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1사단장은 지난해 수회 때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그 영향력이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군필자들의 얘기. 김종대 전 그러니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청와대가 인사 개입을 많이 해요. 아니 대통령실이 많이 개입을 하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개입하는 단계가 있어요. 네. 이제 그 각군 총장들이 추천하기 전에 네. 그 장군 인사를 추천하기 전에 그 청와대에다 대통령실에 인사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순번이 정해져요.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네. 여기서 한번 개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천위가 열렸을 때 네. 다시 대통령실에서 개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제청 단계에서 개입이 들어가요. 그리고 네. 대통령 제가하기 전에 대통령의 어떤 마음을 다 읽어서 그 필요한 사람들이 다 진급하는 그런 구조로 상당히 약간 변형돼 있죠, 인사 시스템이. 아니 근데 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하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임종덕 2차장이 또 그런 것도 그런 기사도 막 보여주고 해가지고 마음에 네. 쏙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네.
대통령이 어떻게 그 사령관 진급할 사람들 몇 면을 다 압니까? 그죠? 그렇죠. 예. 잘 모르잖아요. 예. 알면 이상한 거지, 그것은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실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서 임명의 그 결재 도장은 대통령 걸 찍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그 직속 상관들의 어떤 평가, 군 내부의 어떤 객관적 평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거 쭉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막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인사 시스템 자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누굴 시키고 싶다 해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하는 것보다 총장한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시켜놔야 총장이 탈이 안 나게. 근데 얘를 진급시키면 나름대로 누군가가 명분을 떨어져야 만들어서.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금방 다 뽀록 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 내부가 이걸 얼마나 또 여러 명이 막- 진급하니까 표시가 안 나게 또 안배도 해야 돼요. 사실은 뭐 육사, 비육사, 그렇죠. 뭐 또 일반 출신, 또 어떨 땐 지역도 지역. 봐야 맞아요.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권력의 힘으로 되더라도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게 해서 탈이 안 나도록 이거를 다 조정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 맞죠. 그래서 그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협의를 대통령이 이 해서. 사람을 상당히 그 중요시하고 중용됐으면 좋겠다. 그럼 그거에 맞게 총장이 책임을 지고 탈이 안 나게 그걸 관리를 해줘야지. 네. 그래야지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죠. 완전히 그죠? 이거 네, 군대 난리 망하죠, 나지. 이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얼마나 막 균열이 일어나. 아니 그거 실제 뭐 국가가 아니라요. 그 웬만한 규모의 회사도 인사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CEO가. 아니, 전반적으로 그죠? 이렇게 인사하는 또 인사권자들이 있고 인사 담당자들이 이게 전반적으로 군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장군 인사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이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진급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쁨을 받고 있는 장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 단계, 그 다음에 추천 단계, 제청 단계에서 이게 티 안 나게 네. 그런 것들을 하고 네. 아마 일사단정도 그런 부류의 진급 인사에 해당되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경과를 봤을 때는 네. 그게 아닌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전혀 다른 새로운 충격적인 국면으로 일시에 바뀌게 된 것이 네. 이제 법원에서 강제 구인까지 형식을 빌어서 끌고 갔는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초유의 상황이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영장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법원이 정상적이라면 이게 뭐 영장 사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양심 있는 판사면 그런데요. 네. 우리가 이제 군사법제도 개혁할 때 가장 이 불안한 게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군사법원이니까. 군사법원이고 현역 군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눈앞에 군사법원이니까 또 진급을 다르겠네. 두고 있고 일반 사법부 그냥 일반 사법부는 상권 분립이 명확히 되고 그렇죠. 검찰과 이제 사법부의 영역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군은 그게 아니고 그렇죠. 혼합형이에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검찰과 사법부가 서로 견제가 잘 안 되네. 심지어 같은 건물 써 판사와 검사가. 정말요? 그래서 오전에 재판장에서 싸우고 오후에 테니스 같이 쳐. 어떡해. 완전히 판사, 그 옛날에 그 나와가지고. 향판 같은 그런 거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한 군데 모여 있으면 변호인 입장에서 시골에 불안하지. 저쪽 한 패인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만 사태 2013년인가요? 홍중추 상병 홍만마 사건. 그 뭐죠? 사건이 터졌을 때 대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법제도가 어땠냐면요. 네. 군 검찰이 네.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을 기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낙후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홍중추 상병이 네. 결국은 제대 1개월을 앞두고 군기교육대, 우리로 치면 군기교육대 갔다가 대만에서 거기서 일어난 얘기죠? 가혹행위를 받고 사망에 이르거든요. 음. 그 사건이 이제 은폐하다가 밝혀져서 네. 아예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시만 남기고 평시를 폐지했어요. 평시에는. 우리도 이제 그런 그것도 논란. 일리가 있네요. 왜냐면 이런 사건을 굳이 군 법원과 군 검찰이 할 이유가 뭐가 있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군의 사망 사건을 민간 경찰로 이첩하게 된 경위도 재작년에 고 이해람 중사가
네. 그 3월에 성폭행을 당했는데 네. 그 초동 부실 수사에다가 2차 가해에다가 그렇죠. 이런 온갖 수모를 맞아요. 당하고 5월이 돼서야 극단적 선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적인 사인은 2차 가해 쪽이에요. 음. 그랬을 때 이 장병들의 피와 희생으로 네. 이런 어떤 부정의한 현실을 드러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사망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은 민간 경찰이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꾼 그래서 겁니다. 원래는 군 검찰이 했는데 예. 수사를 예. 군 군사법기관에서. 내부에서는 예. 그래서 그 군사법기관에서 대망 했는데 정도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개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걸 이첩하도록 그래서 밖에서 하도록 예. 그래 이제 초동 수사의 어떤 사실관계만 어느 정도 대충 확인하고. 해가지고 넘기고 그렇게 한 게 된 제도가 네. 작년 7월부터 1일부터 시행이 그럼 시작된 얼마 거예요. 안 됐잖아요. 그동안 6건의 사건이 이첩됐어요. 네. 그랬는데 이럴 때 이제 정권이 그 사이에 바뀌고 나니까 새로 들어온 이제 뭐 국방장관 예비역 장군이고 대통령실 임종득 차장 그 예비역 투수타고 뭐 그런 옛날 군대 생활을 감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바뀐 걸 사법 질서가 모르는구나. 바뀌고 이 이런 상황을. 것들 인식 못하고 그냥 옛날식으로 막 시대착오적인 그냥 압력 넣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박정훈이란 임자를 만나는까지. 이 사람이 지금 박정훈 대령도 꽤 그래도 좀 젊어 보이던데요. 지금 어느 정도 세대가 이분이 이제 저랑 비슷한 50, 세대인데요. 50 정도. 이제 90학번, 90학번. 그러니까 50조 간 넘긴. 간 넘은. 네. 그죠? 좀 의식이 있는 분이신 그럼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게 양식이. 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리고 장관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보고 형식이 된 건데. 보고할 의무가 의무가 이것도 아무도 없어요. 지금 네. 몰랐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자막에 나오네요. 네. 이해람, 윤승주 유족 인권위 항의 방문했다. 네. 자, 2014년에 윤승주 그래서. 일병 사건 37일간 자대 배치 중에 35일을 구타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할 때 1박 2일간 수사에서 밝혀진 것만 총 670대를 구타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때 군 수사기관이 유족한테 냉동만두를 나눠 먹다가 기도에 막혀서 이제 기억나는 것 같아. 기억나는 것 같아.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초동 수사가 완전히 잘못됐다가 기억나요. 군 인권센터에서 수사자를 폭로하면서 몇 달 만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해람 중사 사건은 뭐 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분들이 군 인권 운동을 유족들이 하고 계시고 그 두 분의 죽음이 첫 번째는 군의 그 사단에 있는 군사법원 폐지로 이어졌고 두 번째 이해람 중사 사건은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 질서는 어느 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장병들의 희생, 뼈아픈 희생과 또 수많은 인권 투쟁을 통해 가지고 겨우 쟁취해낸 아주 소중한 성과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일련의 사태가 그러한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회귀한 거죠. 지금 이제 과거식으로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일종의 우리 역사 발전의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이 영장 기각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아마 이 사실을 좀 한 번 더 환기시키고 싶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에 어떻게 적시가 되어 있냐면 한번 이 한국어 문장이거든요. 듣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구속영장에 사실 확인서 작성을 요청해서 이를 제출받고 그것을 언론에 실명 공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했다. 이게 구속영장의 내용이에요. 증거를 밝힘으로써 증거를 인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명 그대로 언론에 공개해요. 그걸로 증거를 인멸했다. 이게 무슨 설명인지를 그걸 보면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판사가 해석을 하겠습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증거라 함은 자기들이 뭔가 좀 누명 씌우기 위한 그런 증거들을 계속
그 증거의 여지를 증거를 조작할 여지를 계속 없애니까 이게 지금 속상한 거야 지금. 아니, 한마디로 외압을 폭로했더니 그러면 증거인멸이다 이런 해석을 만든 거예요. 아니 김종대 의원 이게 한국어가 전 아닙니다. 의원께서도 지금. 이제 천공 사건으로 네, 이제 네. 조사를 받으셨잖아요. 아 진짜 그거 지금 어떻게 아니 되고 받았고 있어요? 네. 저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방송에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증거가 축적이 돼요. 그렇죠. 근데 박정훈 단장은 이제 방송에 나가면 또 다른 증거를 본인들이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군의 입장, 네, 군 군의 검찰의 입장에서. 입장에서 군 검찰에. 그렇죠. 이 근데 사람이 말한 방송에- 걸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네. 방송에 나간 거를 증거인멸하러 나간 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민간 경찰이나 민간 사법기관하고 군사법기관이 네. 너무 판단이 다른 것 아니, 같아요. 그래도- 아니 이게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박정훈 대령이 그럼 정보 공개를 안 하고 방송에 안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 그러면 군 뭐 검찰이 지도세도- 귀신같이 경북 경찰청 가서 서류를 탈취해 왔잖아요. 네네네. 즉시 다 소각시키고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는 박종철 그 공수처 서류를 그러니까 그거 진짜 걱정하는- 부검 확인서 느낌 그 나요. 걱정한 녹취가 있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그죠? 일사단장 혐의는 다 빠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저기 8월 2일 날 이첩안에 만회하다가 난리가 났을 때 그날 이제 오전에 이첩을 했는데 오후에 군 검찰단이 경북 경찰청 와서 이첩 서류를 뺏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래고 나니까 이제 해군에 그 박정훈 대령을 도와줬던 검사들이 네. 그 저기 수사할 때 많이 법률 지원도 해주고 많이 그 저 도와줬던 검사들이 전화해서 뭐라 그러냐면 최악의 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셔야 된다. 아 지금 쟤들이 가져가면은 처음부터 다 다시 할 거다. 없애고 다시 다시 할 이상하게 거다. 왜곡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박정훈 대령한테 그 아주 그 저기 뭐냐 소중한 조언을 하잖아요. 반드시 그 수사 자료 사법 보관해 놓으셔야 된다. 어디 안전하게. 아, 그거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저기서 다 없애고 예. 다 엎어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 네. 그래도 박정훈 대령이 상당히 그 신망이 내부에서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군 내부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구나 이런 예가 많이 그래도 알게 모르게 있었나 보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방부를 빼고는 국방부와 검찰단, 법무관리관실, 차관실 여기만 빼고는 네. 제가 보기에 군심 전체가 군심. 군심 전체가 박정훈 박정훈 대령한테 대령이- 있는 거예요. 제가 환기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박정훈 대령이요. 그냥 군인 중에 한 명이 아니고요. 수사 단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책임질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다오. 근데 사실 확인서를 다 받았어요. 사실 확인서를 받은 것을 있는 혐의자들한테. 그대로 언론에 실명 공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확인서를 다 받았습니다라고 공개를 했더니 그것은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아니 무슨 네, 증거라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여기까지 네네. 이 황당함을 그러니까 증거인멸은 군 검찰이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수사 방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 그다음에 제가 사망 사건을 여러 번 다녀봤잖아요. 네. 뭐 윤승주 일병 이해람 중사고 제가 뭐 용인까지 가서 윤승주 일병 사건도 7번 재판을 다 갔어요. 아. 그랬는데 네. 그러면서 이 사망 사건에 대해 올해부터 겪은 제 촉은 뭐냐면은 네. 대부분 초기에 제대로 수사 못하면 증거인멸, 말맞추기 아하. 이런 어떤 그 시도가 조직적으로 행해져.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저기 그 이렇게 이첩을 서둘러야 되고 지체 없이 이첩하라고 돼 있거든요. 군사법원법에.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지. 외압으로 인해 가지고 조작, 은폐, 왜곡의 여지를 없애겠다. 최소한으로 해라. 네. 일단 이게 법이에요. 일단 이게. 수사기관으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식적인 수사기관으로 다 이첩이 돼서 서류에 넘어가면 그건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건 건드리면 안 네. 돼. 그거는 건드리면 그런데 또 전사 하나 되고. 지금 군 검찰의 논리는 이 법의 취지에 다 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결과로 실제로 이어졌냐 하면은 이 외압 논란 때문에 최수근 상병이 7월 19일 사망하고 네. 36일간 수사에 착수 못했습니다. 국방부가 이첩을 안 하니까. 맞습니다. 자기들이 주물르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또 뭐 이 36일이라는 거는 일사단장을 비롯한
중요 혐의자들한테 빨리빨리 니들 구명운동하고 저기 뭐냐 말 맞추라고 신호 준 거예요. 그리고 경북경찰청이 뭐라 그러냐, 나중에 다시 이첩이 오면 그때 가서 수사하지 수사할 계획이 없다 그랬어요. 아하. 그러면은 그 다 서류도 보십시오. 지금 돌려줬잖아. 아니 대한민국에 의혹이 많은 저기 한 빨리 국민의 압수수색하고 사망 사건이 해야지. 벌어졌는데 물경 한 달이 넘도록 수사할 생각 없다고 수사기관이 얘기하는, 이게 나랍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나라요? 만약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 그 예전에 그 특검 팀장 할 때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분이 지금 이 경찰 이 수사 이거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득달같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걸요, 그죠? 아 그러면서 저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러고 있었을 거야 지금 저. 그랬겠지. 그래가지고 그러고 뭐 이렇게 막 영웅돼가지고 네, 막 그러고 저는 사람에게 있겠지. 충성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고 있을 거야 지금 저.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군 검찰이 하는 게 저게 조작, 은폐, 왜곡을 하는데 전형적인 교과서 같은 현상이라고. 뭘 하려 그러면 다 건건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그 사이에 다 조작되는 겁니다. 그 이첩 사이에? 서류를 돌려줬잖아요. 이거 지금 걱정되는 거 없나요, 우리? 있어요. 네, 뭐 많죠. 어떤 문제가 지금 있을 수 있나요? 이첩 서류를 왜 돌려줍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제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아까 그런 취지에서 수사 절차를 바꿨다면서요. 예. 이첩하기로 예. 밖에서 하기로. 예. 그럼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와서 다시 군 돌려다? 검찰에서. 군 검찰에 와서 돌려달라 득달같이. 하면 그러면 그 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접수자가 다르고 네. 일단 이거는 이제 탈취한 사람이 절차적으로 다르고. 난 문제가 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법적으로. 저는 이게 경북경찰청이 돌려줬다라는 것 자체도 이제 문제가 아니, 법적으로 아니요, 문제가 그럼요. 있다. 그게 그저 자기 직무상에 뭘 위반했을 것 같은데 제 네. 생각에. 그래서 네. 이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네. 전부 불법이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예. 그냥 그냥 개판이네 개판. 영화 1987에 보면 서로 서로 내가 더 힘이 세다 자랑하면서 탈취에 탈취가 거듭되잖아요. 똑같은 상황인가? 당황이라고 기시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 날 우리가 군사법원법을 개정했잖아요.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네. 사망 사건, 성폭력 사건, 그다음에 이제 그 입대 전 사건, 사고. 네, 네. 이 세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지한 즉시 그 민간 사법기관으로 얘네 이첩한다. 이첩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장관 보고나 이런 것들은 진짜 장관은 당신은 알아야 된다 해서 해병대 사령관이 이 과잉 충성을 한 거죠. 해병대 사령관이 그냥 결심해서 보고할 보내버리면 필요도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군사법원법이 그렇게 해서 개정이 됐는데 지금 일어나는 거는 군사법원급 개정과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장관한테 보고한 거며 예. 또 그것을 또 대통령한테 비서관이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또 이런 경로를 하면서 전화를 한 거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좀 정확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네네네. 군사법원법의 다른 조항에는 네. 국방부 장관이 각군 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을 사법에 관해서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조항에 국방부 따라서 장관이 어떤 방침 정도는 장관한테 지휘 보고를 하고 감독 지휘를 정도는 받을 할수 수도 있다. 있는데 그 지휘는 네. 조금 더 철저히 정확하게 아하. 이 사법 절차를 하라는 의미에서 지휘 감독이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하라는 뜻이 아니요. 자 보세요.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포괄적인 지휘 감독이네요. 포괄적인 그렇습니다. 지휘 감독. 그래 포괄 규정이에요. 네, 네. 근데 작년 10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서욱 국방부 장관이 그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의 군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네, 네.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서욱 장관이 구체적으로 사건에 개입해서 그때 그 일부 군사 정보를 유통망에서 삭제하라고 제시한 일이 있어요. 네. 이거 사건 개입이다. 그다음에 서군 그래서- 안보실장 저기 청와대에서 그 대책회의 했거든요. 네. 그 대책회의는 사법 대책회의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위기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건에 개입했다. 이래가지고 서운 두 그래서 분이 지금 다 지금 네. 문제된 거 구속됐잖아. 아니에요. 그러면은 같은 법의 잣대를 보면 네네. 그 정도도 사건 개입이라고 구속이 되는 판인데 네. 여긴 혐의 대상 빼라, 혐의 사실도 넣지 마라. 여기는 뭐 뭐 완전히 이렇게 해서 수사란 말도 쓰지 마라. 그러면 이거는
서훈서욱 사례보다도 훨씬 노골적이고 대단무쌍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법의 잣대를.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어떤 그 사건을 서해 공무원 사건을 왜곡했다고 그렇게 악을 써대면서 했던 거를 그 전임 장관이 구속되는 걸 지금 국방수뇌부는 똑똑히 봤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뼈 아프게 보고 나서 이제는 결재를 하더라도 수사가 잘 됐구나. 수고했다. 이런 정도로 결재를 한 거지. 거기서 뭘 빼라 마라? 그다음에 할 수가 없는 법적 거예요. 검토를 한다? 애초에 그런 법적 생각하기가 검토, 어려운 거예요. 지가 법적 검토를 왜 하냐고. 그건 사법기관이 하는 거지. 이러니까 이 전체가 불법인데 이게 불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런 사법 질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참고로 법의 무지는 미법성 조각 사유가 아닙니다. 책임 조각 사유도 아니고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난 처벌 안 받는다.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결국엔 차이는 그거네. 그 서훈하고 서욱 그죠? 네. 그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죽은 권력이라서 그런 거고요. 이제 이건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지금 잠시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어차피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이제 끝나는 순간 또 죽은 권력이 되면서 훨씬 심각한. 훨씬 심각하게 다 문제 되겠죠. 참 한심하네. 아니, 그런데 그 국방부 장관이 이제 경질된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신원식 의원으로 뭐 국방장관이 글쎄 교체된다는 말이에요. 얘기인데 네. 저는 말입니다. 이제 이종석 국방장관이 민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권력기관에 비호 받을 수가 없어요. 민간인 신분이고 자연인이에요. 네. 전 잘 걸렸다고 봐요. 물론 후임 장관이 쓰레기차 치우니 똥 차온다고 조금 뭐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오기는 해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건 그 문제고. 그러나 장관, 차관이 한꺼번에 뭉텅 잘렸거든. 네. 난 이런 건 처음 봐. 대법원 장관이 잘리면 차관은 안정되게 있어야 되는데. 그 왜 자른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최상병 사건 때문이에요. 이번에 그러면 대통령실의 이게 2차장 국방비서관 다 관련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책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이렇게 안보 라인이 통째로 거덜나는 건 내가 처음 봤다. 그렇죠. 어느 한 사람이 갈리면 그 차 밑에 계급이나 아니면 차상위 계급은 안정돼 있지. 장관, 차관 인사 동시에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거든. 근데 이번에 초유의 사태가 또 일어났는데 이렇게 몽땅 갈리게 되면 조직이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당장 지휘관이 누군지 이 국방을 누가 지휘 감독하는 건지 지금 그래서 후임자 다 정해놓고 그래서 2차장 그다음에 국방비서관 후임까지 다 해놓고 정상적으로 하는 건데 한꺼번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이래요. 전부 다 공통점은 최상병 관련 사건 관련자들이다. 뭐 연루자들. 두 번째로 지금 용산이 이 최상병 건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 대통령까지 의혹의 중심에 놓게 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거의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할 수가 없다. 머리 끝까지. 그런데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요, 대통령이 개입된 게 그러면 이 사람들 쉽게 자르면 그것도 되게 걱정될 텐데요. 아니 원래 우리 대통령 성격이 공문 나에게 책임은 부하에게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육부 장관 자를 때는 뭐 자기가 지시해서 5세 입학해놓고 교육부 장관 다 뒤집어 쓰고 나가고 교육부 국장 날라가고 뭐 이런 일이 뭐 한두 번입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이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가서 니들이 안고 옷 벗고 나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저 사람들 말입니다. 저 이종섭 장관이 이제 보호받기 난 힘들다고 보는데 네가 뒤집어 쓰고 나가. 이거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뒤집어 쓸까 그까지. 그죠? 오늘 이제 김민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밝혔죠. 그러니까 지금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국방장관까지 전부 일제히 정광석화처럼 교체가 된 것은 이건 영장 기각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받은 충격과 공포 그것을 그대로 상징하는 거다. 이건 완벽하게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 거다라고 밝히셨죠.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윤 대통령 본인이 받은 충격이 지금 상당해요.
이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돼 있다고 원래 처음 폭로한 건 저거든요. 네. 제가 2주 전에 월요일 날 그걸 처음으로 그럴 폭로를 하고 수밖에 없다. 그 뭐 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진술서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러지 않아도 천공으로 제가 고발당했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 내가 하면은 또 고발 들어올 거 뻔한데 그 뭔 배짱으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겠냐고 내가. 어?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서 아니요. 네. 그랬는데 고발 안 들어와요. 그 건으로 지금 고발을 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실이. 없다고. 갑자기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구국의 촛불 이발이 생각나. 그러니까 제 이빨은 전략 자산이거든. 우리 촛불 진영에. 이게 저기 촛불 개혁 세력의 사드. 전략 자산. 아니 우리 이빨이란 말이야. 이빨.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의 진실을 주장해가지고 사실 고발당한 사람은 없어요. 단 한 명 그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인권위 건으로 다른 건으로 이제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거는 진실이 완전히 균형의 추가 기울어진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박정원 대령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난 금요일 날 여론이 폭발한 거예요. 그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갈 때 동풍녀들과 손을 잡고 가던 그 모습에서 모처럼 국민들이 군인다운. 맞아. 그다음에 마초 그 정서에 젖은 군필자들한테 향수를 자극하는. 진짜 해병의 모습을. 아니, 그래가지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보고 울은 거야. 예, 그리고 진짜 해병의 모습. 보수층도 많이 들어왔었어. 그러니까요. 보수층도. 예, 아, 보수층. 저래야지. 맞아. 그것도 이렇게 홍범도 돼버렸어. 장군 거까지 끼어가지고 보수 갈라치기가 시작됐는데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 놨기 때문에 저런 군인 정신이 생기는 겨. 네. 이건 다 홍범도 장군이 가르쳐 준 정신이라. 이 아까 인사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꼬리 자르기는 그 국방부 장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인 거고요. 임기훈이나 임종덕 같은 경우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임기훈이나 임종덕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국회에 이제 자주 출석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그나마 또 임기훈은 이번에 또 삼성 장군 진급 시즌을 앞두고 있어요. 국방비서관. 육군 투스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지금 다른 부선이 다른 뜻이 있어서의 인사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임종덕 2차장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임기훈 같은 경우는 이제 진급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뭐 국회나 나가서 이제 언론의 문매를 막고 여론의 비판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안보실에 근무했던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보호 차원에서 빼주는 거고 장관은 지금 이 상황까지 만든 책임을 네가 져라 하는 차원에서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차관은 어차피 또 출마할 거야 아마 내년 출마 총선에. 이제 천안 쪽에서 지금 출마자들이 퇴직 시즌이 아니에요. 지금 12월이죠. 저 용산이나 이런 데 출마할 사람들이 많아요. 부처에도 있고. 그 사람들 지금 우르르 안 나와요. 그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최상병 때문입니다. 출마는 나중 얘기고. 그리고 일단, 그 얘기 하다 뭔 얘기 하려. 그러니까 홍범도. 그 저기 이 와중에 그 저렇게 해가지고 일정 안보 라인을 거의 몽땅 날렸다. 이런 충격요법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저기 구석에 몰린 어떤 그 대통령실에 다급하고 매우 절박한 자기 생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있잖아요. 어제 그 교육 그 교사들 집회한 거 그것도 막 뭐 다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하면 큰 소리 빵빵 치더니 갑자기 꼬리를 내렸어요. 그죠? 뭔가 위기의식을 좀 느끼긴 하나 봐요. 예, 전체 교사의 60%를 어떻게 한 번에 징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 어쨌든 뭐 실제로 다 하진 않더라도 큰 소리 치면서 막 밀어붙였을 텐데. 아이 또 정교조 거기 깃발 뭐 어디 누구 몇 명 있으면은 저 배후를 정교조 민주노총이 하는 일단 거고. 큰 소리 막 쳤을 별의별 거야. 소리 다 했을 거야. 예, 근데 뭐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조용하고 뭐 이것은 뭐 그런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해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뜻밖의 이거 지금 뭔가
우리가 또 모르는 무슨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죠? 네. 실제 우리는 뭐 숨겨진 진실들 다 알지는 못하니까요. 지금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이 정도로 요 문제는 마무리를 하고요. 잠깐 이렇게 좀 이 시간 때문에 그 광고는 좀 그냥 오늘은 넘어가도 될까요? 광고를 안 하면 어떡해. 그래, 괜찮다네. 그래요? 네네네. 광고. 아까 초반에 좀 많이 했으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이 홍범도함에 대해서도 그래도 좀 잠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홍범도함이라든가 그다음에 명칭 변경 문제, 그다음 홍범도 흉상 철거 문제. 이게 정말 이것은 보수층 안에서도 굉장히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요. 이게 근데 진짜 이유가 근데 일단 대통령이 이거를 동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네. 어떻게 다 거기서 보면 나온 자기가 거예요, 시킨 이게. 걸 수도 있어. 근데 무슨 육사가 이걸 다 왜 해? 이걸 진짜 지금 발표한 무슨 뭐 자유시 참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음. 공산 전체주의와의 싸움으로 음. 가는 기획 상품 중에 하나였어 이게.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었다.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뉴라이트 역사관에 딱 떨어지는 지금 논리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 홍범도함에 이거 견장 마크를 구해 왔습니다. 이게 홍범도 잠수함에 타는 장병들이 어깨에 부착하는 마크야.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 이제 쓰레기통으로 보낸다? 이거 진짜 이제 불똥이 해군은 저항할 겁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해군 그 대변인인가? 예, 예. 그분이 아주 딱 홍보팀장. 잘라가지고 네.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검토한 바 없다. 네. 아니 그런데 장관하고 총리가 검토할 수 있다 그래 버렸으니. 아니 근데 이러니까. 그분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단호해 보였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네. 9일날 네. 역대 해군 총장들이 해군본부에서 회의를 해요. 아. 이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역대 총장들은. 이 문제 제기하겠다. 그러면 내가 입장이 나올지 이제 어허. 귀추가 주목되는데 이래 되면은 이제 육사에서 야. 해군으로 이게 완전히 초점이 이동합니다. 그렇겠네요. 이거 더 큰 사건이거든 이거는. 이거는 큰 사건이라고. 뭐 진짜 엄청나네. 홍범도함 이야기 이제 10분 동안 정말 이야기 꼭 해야 될 얘기 하나 있습니다. 많은 국민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역대 육군 참모총장은 네. 초대부터 무려 21대 참모총장까지 네. 한 명의 예외 없이 초대부터 21대 참모총장까지 전부 다 육군이- 일본군 근무 경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홍범도함 지금 홍범도 흉상 이 사건은 단지 사람의 한 명, 뭐 흉상 이전 문제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육군 역사에서 이 흉상 즉 우리 광복군 독립군의 시대와 정신을 빼버리면 우리나라 육군은 일본군의 역사와 괴뢰 만주군의 역사만이 남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정말 가슴 찢어지는 아니 지금 고통이거든요. 그 역사 자체가 지금 일본군과 만주군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45년 해방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광복군이 주축이 되려고 했지만 미군정에서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장 해제하고 개별적으로 귀국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고 그 당시에 이미 국방경비대, 네. 경비대 우리 국군의 원조로 할 수 네. 있는 거기는 일본군에 출신들이? 근무했던 일본군 출신이 39만 명이 됐어요. 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군이 창설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 수립되고 군이 창설이 될 때는 일본군 출신이 39만 명, 그다음 광복군 출신이 3만 5천 명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40만 말씀하신 대로 육군 총장이 50대까지 지금 총장이 50대거든요. 네, 50대 네. 총장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대까지 초대 총장부터 시작해서 21대까지. 21대까지 전부 일본군 출신 그리고 만주군 출신들이 전부 이걸 육군을 이끌었죠. 실제적으로 봤을 지금 때. 이 사실을 네. 많은 국민분들이 네. 잘 모르시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본군이 우리 군의 뿌리다. 음. 그거를 되찾겠다고 근데 이념 논쟁을 아니, 꺼내드는 그러니까, 게 아니, 대통령이라는 뭐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실은 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독립하고 나서 공무원들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선생님이라든가 뭐 군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일본 치하에서 일제 치하에서 그런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 그대로 옮겨왔다. 예. 실제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해왔다. 이게 이제 우리 아픈 부분이죠. 네.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때까지 그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우리의 뿌리는 독립영웅들이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지킨 거고 그 나라의 의미 자체가 대한민국이 그전에는 대한민국이 하나로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로 그냥 우리가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지 그 전에 누가 이게 뭐 남한이고 북한이고 그런 걸 누가 따졌나요? 그 전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다 그다음에 사실 건국 훈장도 박정희 대통령이 주셨고 보수 쪽에서도 계속 그런 그 어떤 일관된 이런 걸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건국일이 48년이냐 19년이냐 뭐 이런 논쟁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형식적으로 48년 하더라도 우리의 뿌리와 정신은 19년부터 있다. 그것도 헌법 전문 아니에요. 그래서 네. 사실은 형식적 논쟁을 떠나서 모두가 그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거든.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 지금 와서 뭐가 달라진 거냐? 그럼 정권이 바뀐 거밖에 더 있냐? 이 윤석열 대통령 유독 그 전에 보수랑 다른 뭔가가 있는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근데 그거는 네. 저기 대략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언필치 뉴라이트. 뉴라이트가 사관 올드라이트하고 확실히 다른 그 거죠. 선을 걷던 게 바로 이지정입니다. 이지정. 예. 그 사람들은 그 식민지는 합법으로 그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일제는 수탈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네. 강제징용은 돈 네, 벌러 간 네, 거고 이제 위안부는 매춘 산업이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안중근과 윤봉길은 테러리스트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일본의 보수는 관점. 올드라이트는 그게 아니었죠. 저기 그죠? 네. 이 독립운동에 대해 가지고 포용을 하면서 일정 정도 민족주의라는 감성의 자기장 안에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보가 다 같이 그래도 민족주의가 국가의 갖는 어떤- 호소력, 그렇죠. 그 호소력에서는 어느 정도 통했다고 봐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래야 여기에서 뉴라이트가 이제 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전혀 다른 말을 하니까 지금 조중동이 듣기에도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심지어. 음. 그래가지고 실제로 조중동 사설이 저 홍범도 논란에 대해 가지고 비판적으로 써요. 왜 이때 이런 논란을 해야 돼? 이해를 못 하겠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뉴라이트의 이 사람들의 관점대로 만약에 간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이 국민들 대다수가 정부의 어떤 국가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에 동의가 잘 안 될걸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엄청난 국론 분열로 만약에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뭐 독도와 관련된 뭐가 있다든가 예. 뭐 어떤 유사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국론 분열과 또 다른 국가적 비극으로 사실 가지 말라는 법이 청일전쟁 없어요. 때 같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청일전쟁 때. 큰일 나. 이게 그냥 단순히 홍범도 흉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은 계속 터집니다 앞으로. 이미 보훈부에서 그 서훈 재조사하고 서훈 박탈 검토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이고 네. 거기서 이제 사회주의 계열 그 독립운동가들은 다 치우고 요만한 저 좌익 의혹만 있어도 다 재조사할 그 작정 아닙니까? 그래도 제대로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에 이어서 이번에 흉상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어디 그 동네 그 도서관 같은 데서 월북 작가 그 작품이라든가 예컨대 정주영 시인의 향수 같은 거, 또 벽초 홍명희 선생의 인꺽정 같은 거 네. 이런 한국문학에 보고 있는데 이거 불순하다고 도서 목록에서 빼버리라든지 이게 교육으로 불똥이 튈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술 분야로 튈지. 아니 그 이미 이게 시작된 전쟁이라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절대 이거 다수의 국민들의 정서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아마 이 홍범도 건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한
20%나 되려나요? 저는 그것도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이 뉴라이트들이 근데 MB 때도 똑같은 주장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사실 그때는 이렇게 목소리 크지 않았거든. 근데 그래도 음. 그때 그 뉴라이트를 처음 그 말을 우리나라에서 쓴 게 이동관입니다. 이동관. 예, 이번 방통위원장이 된. 그러면서 그 기획 기사를 동아일보에 직접 내보낸 네. 당사자고, 그다음에 이제 김태호 1차장이라든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후에 뉴라이트에 합류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거기에다 극우 유튜버들 몇 명 들어와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자유총연맹 가가지고 그쪽에 왕창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숫자는 많지 않은 거고 그 반향은 적다 그러지만 누가 주도하느냐가 문제가 있는 네, 겁니다. 네, 네, 네. 주도하는 그 헤게모니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대통령의 지금까지 그 이념 발언, 역사 전쟁에 대한 어떤 발언들을 쭉 종합하면은 우리가 보면 왜 저러지 정치에 도움이 안 될 텐데 하는데,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믿고 신념화하고 내재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의외로 이게 여러 의외로? 군데로 이제 전선이 확장되고 네. 그러면서 도처에서 이념 논쟁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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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너무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온 세상이 다 챗 GPT다, 양자 컴퓨터다, 도대체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에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초를 다투고 고민해도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새는 좌우 날개로 날지만 이념이 똑같아야 날 수 있다. 같은 이야기를 대통령이 지금 앞장서서 꺼내면서 홍범도함 같은 정면으로 역사 부정하고 친일파 선언한다는 2023년이라는 게, 이걸 어떤 국민이 현실적으로 저 느끼겠습니까? 세력이 집권에 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저 세력이. 그리고 그렇다니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래도 눈치 보다가 안 되니까 여론 안 좋아지니까 독도라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이분은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 이거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다. 저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세계를 우리가 개조한다는 거는, 변경시키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네, 불가능한 안 바뀔 거고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 어째야 연일 되나? 밝히고 있듯이 홍범도 장군의 어떤 흉상은 철거 이전이 될 겁니다. 철거 네. 이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에 비치된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홍범도함의 명칭도 강하게 이제 국방부에서 푸시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과연 우리는 이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그 이념에 맞설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시민운동이 좀 일어나야 된다고 본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안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요. 어떤 방안이 좋냐면, 홍범도 흉상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철거하기 전에 국민들이 철거하는 방안도 있어요. 국민들이 돈을 주든 뭘 하든 네. 운동본부가 만들어져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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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시그널이라도 줄 필요가 있다. 이거를 네. 자꾸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역사 논쟁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방법을 택할 바에는 홍범도 장군이나 독립투사들, 독립군 장군들이 어떤 그 국권을 찾아오겠다라는 그런 신념 하나 갖고 자기 목숨을 걸었던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거를 뽑아내기 전에 좀 그런 운동들이 필요하지 네. 않을까. 전 시간 우리 관계상 시간- 마지막 네. 문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의 멘트는 마무리했습니다. 네. 현직 서울시의원으로서 이게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기점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논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는 우리 헌법도 그렇고 독립운동부터 이 민족주의가 뭐 강하게 지금도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독립운동부터 우리 국가 정체성이 있는 거고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그게 뭐 형식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어떤 형식이 언제 48년 이거하고는 전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우리 정신의 문제라서요. 그래서 이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그리고 그 독립운동 당시에 2020년, 30년 요럴 때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이념적 이슈는 민족주의지. 그러니까 독립의 우리 가장 큰 현안이 왜냐하면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냉전기도 전이라서 공산주의나 뭐 이런 게 공산주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우리의 지배적 이념도 아니고요. 그것은 그 이념은 50년 이후에 생긴 거 아니에요. 40년 후반이나.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 독립운동의 정체성을 부정한다. 이 전통과 뿌리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을 역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평범한 시각에서 파괴해버립니다. 그죠? 역사 파괴자예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들이니까 주권자들이 이게 극단적으로 계속 오바를 하면 이거 주권자들이 결국 주권 행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는 건데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이게 아까 뭐 쭉 확대되고 전선이 확대되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과연 여기에 그냥 수긍하고 저는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거는 이미 저 기획은 실패한 기획이에요. 네. 원래 뉴라이트 기획은 뭐였냐면은 국민을 크게 갈라치려고 그랬어요. 네. 작년에 여성가족부로 남녀 갈라쳐 재미를 봤어요. 근데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지지율이 낮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는 미래 세력과 뒤로 퇴행하는 전체 공산주의 세력 이렇게 갈라쳐보자. 그 반대 아니에요? 그거였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반대로 막상 가고 크게 있는 갈라치려고 했는데 사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뒤로 갈라쳐지는 가고 게 아니라 자기 편을 갈라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갈라치기가 된 거죠. 그 중산층이 더 빠져나갔어. 그러면 이때 저 사람들이 무슨 판단을 하겠냐. 물러서지 않고 돌격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승부 걸자고 이럴 거예요. 승부 걸자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시민한테 설득력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계속.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야. 교사들 30만 명 모이니까 꼬랑지 내리잖아요. 네. 그렇게 일단은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실제로 저는 민족주의자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내 하는 말 들으면 민족주의자로 생각하겠어. 사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해 별 큰 관심도 없었는데 아니 이건 아니지 근데 그죠? 이건 아니지. 이거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도대체가. 저는 2023년 9월 이 시점에서 가장 분명한 애국 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나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걸고 말씀드립니다. 2023년 9월 이 시대의 가장 분명한 애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아까 그런 비스무리한 얘기들을 또 다들 많이 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계속 가면 국가 정체성에 역행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죠? 왔어요. 이미 온 거죠. 온 네. 거라고 근데 이제 지금 뭐 보시는 국민들이 거고. 무감각해지고 있다, 무관심해지고 있다. 이게 또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어찌됐든 이제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 권력자를 견제해야 될 국민들은 이제 무관심해지는 거. 이게 참 좀 뭐랄까 안타깝고. 그러니까 예. 서로 그냥 이제 서로 막 싸우는 모습으로 비치니까. 네. 그죠? 네. 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더라도 가능하면 악은 쓰지 않고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이것을 이제 끄지 않고 중도층이 끄지 않고 계속 보니까 그건 조금 신경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말투는 좀 조심하고 이제 책 잡히면 안 돼. 책 잡히면 그죠? 아니 여기는 이 정권이 검찰 정권이기 때문에요. 그냥 조그만 약점이라도 잡는 순간 그것을 되치게 하는 데서는 아주 제가 보니까 탁월한 것 같아. 그래서 약점이 잡히면 안 된다. 하여튼 자, 오늘 제가 얘기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더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한마디씩 짧게 한마디씩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에 김종대 의원님 하시고
우리 박유진 시의원님부터 네, 한 말씀. 2023년 짧게.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이후로 2023년 9월 지금 이 시점 현재 가장 분명한 대한민국 애국 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입니다. 아까 한 에이. 얘기잖아. 이게 마무리 멘트입니다. 네. 네. 그리고 부승찬 우리 네, 대변인. 어찌됐든 상당히 이제 국가 그다음에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들이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땐 국민들이 지치지 않고 나서야 된다.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홍범도 장군께서도 윤석열 정부의 알량한 그 예우보다는 국민들의 보살핌을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치지 않게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국가 아까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시는데 탄핵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3대 정신은 호국 정신, 독립 정신, 민주화 정신입니다. 국가 유공자는 주로 이 셋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 정신과 민주화 정신에 도전했다. 그걸 싸잡아서 공산 전체주의라 그러고 호국 정신 중에도 일부만 챙겨가겠다는 거예요. 정신의 세 축이 무너지면은 국가 존립은 거기서 이제 붕괴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탄핵 사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그 세 가지 정신을 함양하고 서로 존중하는 한 국가의 통합은 그동안 그 많은 혼란에도 시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합을 지켜하고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국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도전하지 마라.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부터는 비극적인 어떤 그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행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야,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이거 하여튼 이런 일련의 행태는요 엄청난 역효과를 지금 이미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 지지층을 계속 발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층이 계속 좁아지고 있어요. 좁아지고 있어. 이런 어리석은 일이. 저 그 대미안 바보. 좁은 문 이런 소설 많이 읽었나 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래서 바본가 이게 뭐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이러다가 이제 어떤 막다른 곳에 가서 무슨 큰 징징 사고를 쳐올 거야, 칠까? 그러니까 맞아. 큰 사고를 칠까 걱정도 돼요. 하다마다 안 되면 정말 아니, 극단적인 트럼프가 흑인 폭동을 주방위군 동원해서 한다 그럴 때 미국 합참의장이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런 현상.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네. 그럴 수 그죠? 있는 거예요. 네. 불법적인 거는 복종을 못 하는 거거든. 예. 아마 좀 앞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군을 자꾸 건드리는 것은요, 사실은 이것은 보수의 어떤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아주 가짜 보수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무 깡패야.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참 정말 걱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근데 이런 얘기들을 조금 많이 들으시고 또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사실 필요해요, 그죠? 필요해. 그런데 지치지 말자 이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김종대 의원님 또 부승찬 우리 대변인님 박유진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특히 또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들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총정리가 됐어요. 이제 총정리. 특히 이 앞에 해병대 문제 이거 완전히 총정리가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가셔서 다른 분들한테 설명도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